나오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여태까지 공중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제가 2019년 이후로 일체 공중파 언론 또는 종이 신문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간간히 유튜브 방송과는 인터뷰를 했었고 작년 말부터는 조금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 김어준 아까 김어준 뉴스 공장장 그다음에 뭐 새날 그다음에 이렇게 박시영 TV 이렇게만 나갔다가 이번에 네 번째 이제 그 시사타파를 출연하게 되었는데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2019년 때 서초동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뭐 그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 그 당시 집이 제가 방배동이었습니다. 그 방배동에서 참석하지는 못하고 촛불 집회 영상들을 시사타파 TV로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사실 뭐 개국본 또 시사타파 TV 등등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고 그때 일종의 약간 저로서는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초동에 모이신 시민들 물론 여기 뭐 시사타파 그 시청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그렇죠.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 시사타파의 경우 뭐 그 당시 그런 그 당시 서초동 집회를 많이 조직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도 하셔서 제가 한 번은 참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햇수로 5년이 흘렀다.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근데 늦기 전에 한번 제가 일종의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수 맞아요. 장관님이라고 부르시는 게 편합니까? 교수님이 아직까지 어떤 게 우리 익숙하십니까? 저는 뭐 그냥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냥 많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님이라고 하니까 저도 장관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장관님께서 SNS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늘 SNS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촌철살인의 글을 써주시면 반드시 기사화돼요. 예. 지금 조국 장관님은 아직도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고 있는데 요즘 많이 바쁘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저의 그 친구들, 지인들 또는 동지들이 정책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 제도 외에도 뭐 기후 문제, 인구 문제, 과학 문제, 기술 문제 이런 전문가들이 매우 많은데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일종의 영어로 말해서 띵크탱크 정책 전문 그 단체를 하나 만들자라고 이제 서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준비 세미나를 했고요. 다음에 그 2월 1일 날 그 마지막 네 번째 준비 세미나 하고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뭐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이고 정치고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모든 면에서 엉망진창 상태라서 기대할 바가 없는데 예. 민주당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 때문인지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각종 재판 수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또는 뭐 범진보 진영이 제시하는 정책이 뭐냐, 즉 윤석열 정권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또는 김건희 씨 등의 각종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분노, 실망 이런 것이 워낙 큰데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좀 하자라고 저희 친구들 뭐 동지들이 얘기를 해서 그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딴 건 몰라도 저희가 어느새 진짜 횟수로는 5년이에요. 그렇죠? 2019년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4년이 지났는데 저희 조국 장관님을 지지했던 분들 2019년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정경심 교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그때 네. 구속이 법원에서 어이없이 당하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우시는 분들도 아직도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생생한데 지금 정경심 교수님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벌써 여기는 뭐 눈물바다가 돼가고 있는데 그때 교수님 이후에 정경심 교수님 이제 최근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설을 거의 가족끼리 보내는 게 4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 건강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정 교수가 이제 1152일 복역하고 1152일 동안 두 번의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완벽히 뭐 재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재수감이 되어가지고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석방이 되었는데 다른 걸 떠나서 뭐라고 할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뭐 하나 예를 들자면 허벅지가 반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후들후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주 문제가 있었고 걷기가 힘들고 했는데 가석방 되고 난 뒤에 재활 치료 운동을 계속 매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또 우리 장관님만큼 같이 시련을 겪었던 우리 따님 우리 조민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워낙 유튜브 활동을 쪼민 해갖고 워낙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저렇게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활동뿐만 아니라 모델까지 하더라고요. 예, 우리 예. 아버지 입장에서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성격이 정반대 같아요. 우리 조민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시죠? 뭐 저희 딸내미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즐겁고 명랑한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점에서 보면 저도 약간 위로가 되는데 예. 또 이제 아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간 복잡한 감정이 사실 듭니다. 그냥 저 모습이 달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속이 그렇죠. 깊어서 그런지 그걸 티내지 않아서 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한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천성이 그런지 또 나중에 학습을 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딸내미 같은 경우 좀 명랑하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당한 시련들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좀 극복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 활동들이 뭐 평생 할 건 아니겠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걱정도 하고 조언도 주고 그러면 딸내미가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아빠 일 신경 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런 말만 해서 제가 특별히 할 말이 별로 없고요. 근데 잘 견뎌주고 버텨나가는 것 같아 다행이고 본인도 왜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이제 학위나 의사 면허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세기를 이제 펼쳐 나가고 뭐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나름의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거쳐 개척해 나가는데 저로서는 참 그 점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관님 저희가 아무래도 2년이 우리 시민들과 2019년으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2019년에 아까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집이 방배동이었고 촛불 집회가 열리는 걸 알았는데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서 당연히 못 오죠.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왔다 가는 관제너무가 되죠. 그때 상황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예전에 집까지 들렸다. 방배동까지 조국 수호가 들렸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맞습니다. 예. 정말로 그때 상황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예. 청와대의 상황이나 그때 청와대에서 전부 촛불 집회를 다 보셨대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장관님이 방배동에서 그 조국소라는 우렁찬 시민들의 함성 그럴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청와대 분위기나. 그 당시 이제 청와대 나오고 난 뒤죠. 그렇죠. 나온 법무부 뒤죠. 장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런 시기 그때 이제 서초동 집회가 열렸는데 뭐 후보 시절이건 뭐 장관 시절이든 간에 뭐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뭐 난리가 나고 제가 살던 방배동 집을 보면 새벽부터 심야까지 기자들이 그냥 정말 뭐 수십 명이 뻗치기라고 네. 진을 치고 있었고 저나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을 뿐만 아니라 식당을 가도 따라가고 카페를 가도 따라가고 뭐 이런 정말 약간 창설 없는 감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가족 전체가 힘들었는데 전 서초동 촛불이 뭐 좀 과장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저희 가족을 살렸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때 처음에는 저희도 한 200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정말 그 집회가 이렇게 커질 줄 그렇죠. 예상하셨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저는
이 언론 보도 또는 뭐 각종 수사를 겪으면서 저는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견뎌야 된다라고 이런 말만 하고, 그렇지만 저나 저희 가족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게, 첫 번째 견디기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뭐 수사 이런 거 말고, 수사나 언론의 공격 이런 거 말고 힘들었던 것들은 정말 가까이 알던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험입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러면 뭔가 불똥 튈까 봐. 그렇죠. 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좀 알아봐달라, 정보를 달라거나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아예 안 받아버리는 상태에서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 수많은 연락했던 사람들이 딱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연락이 딱 두절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이때 난감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 10년 전 일을 끄집어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 그때 같이 했던 사람에게 연락해서 혹시 갖고 있는 자료 없냐라고 요청을 하면 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버리니까 이제 고립무원 상태가 오래되는데, 그때가 제일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이 이제 서초동에서 열린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맨 처음에는 뭐 시작하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점점 커지는 얘기를 듣고, 그 커지니까 언론 보도가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저의 친구 지인들도 참석해서 알려주고 사진도 찍고, 그때 그렇죠. 비로소 이제 저도 뭐 시사타파 TV라든가 등등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때 저희도 그렇게 집회가 커질 줄 몰랐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저렇게 검찰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의아했던 건 조국 장관님에게 그 당시에 숨 쉴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응집력이 돼갖고 폭발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장관님도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날은 장관님이 얼마나 왔나 궁금해갖고 일부러 차를 한번 몰고 나왔다가 어디서부터 차가 막히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장을 가볼 수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그 근처가 이제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예술의 전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인파가 있는 쪽으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막히면 한 바퀴 돌아보는 거죠. 예술의 전당 쪽을 넓게 돌아서 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면 그 서초동 촛불 십자가 네 귀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귀퉁이 끝만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왔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 한쪽은 예술의 전당이 한쪽 끝일 것이고, 또 반대쪽은 다 각각 끝이 있는데 그 끝쪽을 한번 차로 가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구나.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차 몰고 열릴 때 한번 슬쩍 한번 돌아보고. 근데 또 혹시 뭐 또 보러 왔다 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들어오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결국은 서초동 촛불이 커진 다음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이 좀 바뀌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에게 뭐 검찰 개혁을 뭐 어떤 그때 지시가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조국 장관님이 33일 하셨나요? 35일 했습니다. 35일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굉장히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수많은 작업들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쿠데타를 이용해서 그거를 다 거의 무마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이 그 당시에 35일 동안 어떤 거를 했고, 윤석열 쿠데타 이후에 어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35일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장관이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진 못합니다. 네. 근데 장관은 갖고 있는 권한이 법무부 훈령은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5일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장관 임명장을 받는 당일날 대통령님하고 이제 1대1로 면담하면서 제가 올해 장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법무부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훈령들을 좀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배우 이성균 씨가 그 별세했지 않습니까? 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네. 저는 그것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 SNS에 글도 많이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장관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피사실 공포 관련한 공보 준칙을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사실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할 때도 비공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보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브리핑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성균 씨가 그 사망을 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피사실이 막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피사실과 관계없는 온갖 것들이 KBS로 유튜브로 다 갔지 않습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 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제가 그 공보준칙을 만들었어요. 그 공보준칙이었다면 그런 그 피사실을 흘리거나 이런 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검찰과 당시 언론과 당시 국민의힘이 격렬하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언론이 한 몇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네. 조국 장관의 가족이. 조국이가 자기 수사를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애초에 그렇다면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다 마음대로 그 피사실 공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러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바로 제가 만든 그 규칙을 없애버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마음대로 피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검찰 경찰이 사적으로 기자들에게 피사실 던져주는 거죠. 몰래. 그럼 특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특정 경쟁을 일으키고 대상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몰려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지금 이제 이성균 씨 사망 사건 이후로 저는 어떤 언론도 뭐 줄여서 조국의 준칙이라고 한다면 조국의 공보 준칙에 대한 언급을 한 명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엔 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가 그 공보 준칙 내용을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전문을. 그 전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에 따르면 절대 이성균 씨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SNS나 언론을 찾아보시면 뭐 조국 장관 공보준칙, 뭐 피사실 쳐보시면 바로 그게 뜰 것입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언론의 피해 사실 공표는 진짜 가장 큰 피해자가 조국 장관님이었어요.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 심지어 조민 선생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님이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렇게 하면 잘 몰라요. 원본을 뭐 새로 없던 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재발급했다. 저희는 다 알거든요, 사실. 근데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져 갖고 결국은 뭐 정경심 교수님이 가석방으로 나오셨지만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소설을 쓰는 기자들 한 몇 개만 뽑아주시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너무 긴데요. 지금 5년 전이니까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언론을 도배했던 거는 조국이 사모펀드를 모아가지고 뭐 정치자금, 대선 자금을 모으고 그 사모펀드가 전국의 신호등 전멸등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전멸등을 다 싹 이렇게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고 교체 사업을 다 했고 서울 지하철에 있는 또 무슨 장비를 또 벌어가지고 조국이 돈을 모았다라고 특종으로 다 실립니다. 그래서 그게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했고 거기에 지금 최근에 이른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자기가 밤새워 분석을 했더니 그 조국 사모펀드가 문제 있는 바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동조를 하여 최근에 또 문제가 되었던 권경의 변호사란 분도 그 주장을 동일하게 합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어떤 분인지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민변 출신인데 최근에 변호자차를 안 해갖고 나중에 변호사 징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모펀드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시작은 사모펀드로 했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저는 기소가 된 적이 없고 사모펀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 뭐 정 교수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관련해서 돈을 넣은 거는 맞으나 그게 대해서 뭐 횡령의 공범이라는 건 무죄가 났고 뭐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란 것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그렇게 해서 저는 초기에 바로 권력형 비리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죠.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므로 돈을 긁어 모았구나라고 돼버리는 순간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소를 저는 못했겠죠. 어떤 검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뒤로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면서 저의 딸의 생활기록부가 이제 갑자기 공개되고 그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표창장, 인턴 증명서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로 수사가 방향을 틀면서 그 부분에서 유죄가 나고 그 결과 저 딸내미 같은 경우는 각종 학위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을 존중하고 판결 역시 전 존중하고 감수합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방식의 수사가 옳은가에 대한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 따님의 각종 여러 가지 인턴 증명서 등등 뭐 표절 논문이 11개 혐의인데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더라고요. 네, 불기소 처분. 네. 경찰에서 모두 보게 되면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 증인들을 찾을 수 없단가요? 뭐 그럼 자기네들이 수사를 해야죠. 연락이 없다. 그 해외에 있는 분들. 가짜 논문을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이 스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케냐 사람 조사를 안 했거든요. 예. 저희 딸내미 같은 건 저희 딸내미 일기장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 딸내미 체크카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 그 표시가 있겠죠. 카드를 대면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왔다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 딸의 동선이 시간 확보되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있었다가 정확히 나오겠죠. 그런데 기록에 서 있는 문서에는 그 기록보다 덜 적게, 그러니까 적게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좀 맞을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딸이 몇 시에 가서 몇 시간인지 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기록상 문서에는 예를 들어서 10시간 적혀 있는데 압수수색을 다 해보니까 조민이가 10시간 있지 않고 6시간 있었다. 그게 맞겠죠. 근데 그게 허위다. 따라서 학위 취소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그 철두철미한 검찰 수사의 방식, 강도를 윤석열 정권의 장관 자녀에게 모두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름만 한동훈에서 조국으로 바꾸면요. 검찰이 과연 어떻게 수사할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법을 예.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수사를 받으라 그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딸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는 장관급 후보자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받는 게 그게 공정과 상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하소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경정과 상식이죠. 제가 우리 장관님 말씀 중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세상이 모두 우리 조국 장관님을 범죄자로 언론에서 때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멀리할 수밖에 없는. 제가 똑같은 걸 당했어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응원을 끝까지 해주시고 했지만 억울하게 이게 맞다라고 저 진실을 외쳤더니 주변에서 마타도가 들어오고 사이버블링 들어왔을 때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도 왜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갖고 그렇게 하면서 쉽게 섭외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 장관님한테도 왜 제가 연락을 안 했냐면 혹시나 나 때문에 피해 입을까 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장관님 좀 여담으로요.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하는 짓은 진짜 검찰 독재 국가다. 근데 왜 우리는 그때 법무부 장관이 조국 아니었냐? 대통령이 문재인 아니었냐? 근데 왜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질질 끌려갔냐라고 하면서 너무 그때 막 사실 지지자들이 막 속 탔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너무 민주적이지 않았냐? 막 이런 거에 어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 문제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시거나 불만 가진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모신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기꾼을 만났다 이겁니다. 또는 강도 소매치기를 만났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뺏기거나 뭐 돈을 빼앗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사기를 친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지 사기를 당한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사람도 왜 이렇게 멍청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또 강도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왜 너가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그렇게 사기나 강도를 행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먼저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좀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으면 그 말씀 드리고 네. 싶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그 총장이 이렇게 할 거라고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속았죠. 예. 정말 그거는 뭐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오마이뉴스 TV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 하셨는데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총장 후보가 자신도 속이고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다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거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그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는 뭐 노영민 실장 당시 인사검증을 맡았던 최강욱 비서관 등이 다 공통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 후보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할 때 여러 가지 이걸 확인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은 당연히 찬성하고 이야. 수사 기소 분리도 당연히 찬성하고 예. 공수처도 당연히 찬성하고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 가장 강하게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오히려 다른 세 사람은 당시 후보가 총 4명이었는데 네. 자기는 오히려 좀 곤란하다거나 하는데 당시 면접 내용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속을 꿰뚫어 보지 못했냐 그럼 할 말이 없죠. 예. 그렇지만 그러고 난 뒤에 총장이 되고 난 뒤는 그걸 모두 뒤집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고 나니는 더 많이 뒤집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섭하거나 비난하실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을 모셨던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욕하지 마시고 저를 욕해라. 제가 부족해서 그걸 꿰뚫어 보지 못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제가 더 현명하고 똑똑해서 되는데 제가 제대로 보좌를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제가 그걸 제대로 다 못 봤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후회도 하고 책임을 지려면 그걸 제가 지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 지금 조국 장관님이 나에게 그 책임을 물어라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우리 서초동에서 촛불 들었던 분들은요 조국 수호입니다. 예. 그거랑은 좀 먼다 이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 교수님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 교수님이랑 저랑 한 몇 번은 조우했는데 제가 아직도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게 언제냐면 교수님 처음 얘기할게요. 세월호 참사 단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할 때 2014년도, 2015년도에 조국 장관님이 그때 오셨어요. 맞아요. 예, 예. 오셔갖고 진짜 그때 더 멋있어요. 더 젊어서 한 10년 전이니까 머리를 휘날리면서 오셔갖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그 당시에 박주민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고 네, 예. 유민이 아빠랑 딱 있다가 제가 막 너무 반가웠고 막 쫓아갔더니 너무 쑥스러워하셔갖고 그때는 이렇게 라이브하는 방송들이 없었어요.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하셔갖고 그때부터 저희는 이분은 나중에 교수지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교수로 사셨으면 진짜 편하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 가르치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로서 살 수 있었는데 어떤 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끌려갖고 사실 옛날부터 정치 안 한다 그러셨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큰 결단을 하시고 문재인 정부에 합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에 제가 합류해서 관직을 맡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상황인데 촛불 혁명이 있었고, 네. 저도 그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돌아다녔는데 이걸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 등등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저를 조국을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나 그러면 뭐 이름이 있는 교수다라가 아니라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나 하면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1년 반 정도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문 도출하고 제가 제 개인안 내고 해서 막 거의 다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마지막에 다 깨져 버렸습니다. 검찰이 거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가 10년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거의 정말 요만큼 남기고 다 갔는데 마지막에 검찰이 틀어서 끝난 경험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교수로서 그 역할을 할 때 청와대 쪽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저희 추측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교수인데 이 문제를 잘 아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외에 뭐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저를 선택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평생 학자로서 가져왔던 검찰개혁, 법무개혁 문제를 진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고 실제 그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루어냈죠. 냈는데 이제 그게 한 측면이 있고요. 그 이제 공적인 과제로는 그런 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 모습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전후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을 제가 조금 알고 있고 사적으로 이제 뵌 바도 있는데 사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 그 사무실에 가서 대담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분이 좀 어눌하시거든요. 좀 어눌하시는데 비슷해요. 예. 그럼 그렇죠 뭐 성격 비슷해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 뭐 말을 화려하게 잘한다 이런 분은 아닌데 얘기를 진정성이 말을 하게 되면 이분이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적으로도. 그리고 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무슨 책을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어요. 읽으시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책을 보내면 사실 저도 잘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놔뒀다가 뭐 한참 뒤에 읽어보게 되는데 책을 보내드렸는데 얼마 안 돼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손으로 쓴 편지가 날라왔는데 뭐 잘 읽었다는 거 외에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은 통계가 잘못되었음. 몇 페이지 것은 요거 뭐 오타가 있음. 해가지고 컴퓨터 손으로 제 책에 대해서 평가를 쭉 해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감히 조국이 쓴 책을 지적을 해? 그게 아니라 이분 정말 성실하다. 그 제가 보낸 책 제가 안 읽었다고 해서 제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페이지마다 다 코멘트를 해서 이걸 보내오셔서 제가 감동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제가 대통령을 한번 모시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제가 홍대에서 D-3일 대선 전에 영상 찍을 때 사회가 바로 조국 장관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렇고 예전 영상 보시면요. 조국 장관님이 사회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시고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물어봐요. 다음 법무부 장관은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죠. 조국 교수님 어떠십니까? 라고 진짜 그렇게 되셨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있는데 사실 당시 그때는 그 자리에 지금 대법관 하시는 김선수 대법관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변호사로서 아주 훌륭한 노동인권 변호사셨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 문재인 변호사께서 그 말 조국을 지목을 했는데 저는 이제 김선수 변호사님을 얘기를 하려고 그 말을 이제 꺼냈는데 갑자기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당황하셨죠. 네. 조국 어떻습니까 하는 바람에 확 난리 났죠 사람들 그때. 난리가 났죠 당시. 그래갖고 그 영상이 나중에 회자가 돼갖고 저희가 좀 많이 제가 그 영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초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한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속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도 검찰에 의해서 피의사실 공포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조국 장관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저는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리는 전부 정경심 교수님의 사면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우리 정경심 교수님 사면을 안 할 때 저도 처음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은 안 했지만 저 따위 어떤 정부에게 우리가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받는다는 건 치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님도 내심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국 장관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산마을에 가서 만나시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님과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 정도 자주 찾아뵀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 어색하죠?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만나실 때?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양산 가셔서 전화를 주셔서 한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가셨어요. 그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판 받는 와중인데 또 내려가게 되면 언론에서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내려오라 그리고 개의하지 말고 내려와라 하셔서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안 내려갔습니다. 네. 안 내려갔다가 그 이제 뭐 책 북 콘서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공식적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내려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때 내려가서 그 행사 마치고 뭐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냥 술만 많이 마시고 왔네요. 여러분들 우리 조국 장관님이요 좀 독주에 강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주량이 한 소주 한 병 고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조국 장관님이 좀 독주에 강하세요. 어쨌든 지금이야 만나면 뭐 다 이제는 지난 추억이고 어떻게 보면 다 푸르셨죠. 전 대통령이 만나면 옛날 뭐 이런 세세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서로 하지 않고 둘이서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조국 장관님이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뭐 서로 아프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 조국 장관님이 저랑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문재인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의 최고의 인격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원망을 할 만도 한데 제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잘못했고 근데 이분도 대단하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장관님 우리 그때 개혁국민운동본부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랑 우리 시사타파 팬들이랑 5월달에 저희가 평산마을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감동을 하셔갖고 뛰어나오셔갖고 거기 앞에 극우들이 설치고 있는데 수백 명이 그 평산마을 올라가니까 극우들이 깜짝 놀라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가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왔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버스 한 10대가 갔었거든요. 네네. 그때 보셨죠? 그때 저도 봤고요. 사후적으로 봤는데 네. 저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뭐 진보 민주적 경향을 갖는 시민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또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또 문재인 정부도 부족한 게 있고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도 김대중 정부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네. 또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겪고 그 다음 정부는 앞에 거 잘한 거 개성하고 못한 거 극복하고 해서 이까지 하나하나 온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시함과 동시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 정책과 윤석열 정권의 정치 정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약간의 위로는 되지 않으실까.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정부는 뭘 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뭐 문재인 대통령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크게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까 이 흐름 속에서 좀 보면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여러 가지 분노나 실망 같은 경우도 잘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많은 분들이 조국하면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검찰이 그 당시에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을 공격할 때 서초동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석권 없음을 노리고 있다. 정말 이거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족권들이면 옛날에 독립운동가들 일제 어떤 그 순사들이 밀정을 하면서 때려잡을 때 그 한 예로 독립운동가들을 못 잡으니까 그의 가족들을 마을에서 잡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산에서 내려오게끔 하는데 이 검찰이 하는 짓이 조국 장관님의 결국은 나 하나 없으면 내 가족들과 내 주위가 편하니까 정말 근데 어떻게 버티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끝까지 내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셨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조국 장관님이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장관님? 이제 시청자분들이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공소권 없음이라는 얘기는 이제 법학자들은 다 또 법률가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선수들 됐어요. 여기 뭐 시청자분들 다 네. 그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음. 모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2019년 당시에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났을 때 제 친한 그 친구들 후배들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딱 제가 정신이 번쩍 났던 말인데 네. 검찰이 뭘 바라는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친한 친구들 가만히 있으니까 공소권 없음이야. 보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검찰 좋은 일 시키지 마. 그러니까 강하게 저한테 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친한 친구 선후배들이 법률가들입니다. 강하게 얘기를 죽지 마 이 말을 그렇게 한 거죠. 죽지 마 이런 말. 즉 노무현 대통령, 뭐 노회찬 그 의원 이런 비극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런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판정 나오도록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고마웠고 그건 친구들 말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촛불을 들고 서초동에 나왔던 시민들이 저나 제 가족이 완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여러분도 뭐께서 저나 제 가족이 부족하고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 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제 흠결도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한번 열 몇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너무 많이 하세요. 예. 제 친구들은 뭐 할 때마다 왜 또 사과하냐고 막 화를 내고 막 하는데 예. 저는 사과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저에 대해서 근데 인턴의 기회를 왜 자식한테 주었냐 이러면 저 같은 경우 그런 기회를 못 받은 분들에게는 제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사과를 할 건데요. 그건 뭐 그걸 떠나서 여하튼 제가 부족함이 있었고 잘못함이 있었음을 아시면서도 이분들이 서초동에 촛불 들고 나왔고 지금 횟수로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5년이 흘렀고 왜 지금까지도 저에 대해서 저 가족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가? 뭐 제가 예수님이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즉 법률 조문 하나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 사건을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2019년 때는 유시민 장관이 거의 최초로 뭐 검찰 쿠데타란 말을 쓰셨는데 그 당시는 민주당도 그런 말 전혀 안 썼습니다. 설마 했어요. 네, 설마 그런 말 믿지도 않았고 그건 아닐 거야. 근데 유 장관이 제 기억에는 유시민 장관이 최초로 이거 이상하다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검찰 쿠데타가 시작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모두 다 긴가민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 또는 민주진보 진영의 거의 대부분 사람이 검찰 쿠데타, 검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촛불을 들었던 그 시민들은 그 단어를 안 썼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세밀한 건 모르지만 검찰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건 좀 이상하다. 통상의 수사 기소와는 좀 다르다. 벗어났다. 이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에 대한 위로와 연대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민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질문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빨리 좀 할게요. 뭐 요거는 좀 뛰어넘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가 저렇게 조국과 어떤 악연이 있길래 저렇게 조국뿐만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랬던 당사자니까 검찰은 조국을 죽여야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와 저는 씨라고 하겠습니다. 악연이라도 있습니까? 한동훈이나 김건희 씨랑 뭐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전혀 그냥 단순히 검찰의 개혁에 덤볐다 이거 갖고 이렇게 멸문죄에 가까운 어떤 행위를 당한 겁니까? 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에게 질문한다고 알려줄 리도 없고 그 흐름 속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갑자기 이제 아까 사모펀드 수사가 네, 네, 시작되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뭐 다시 뭐 저를 재수사한다고 하는 울산 사건 수사가 되더니 또 김학의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학의 사건으로 저를 또 막 소환했어요. 그렇죠. 저는 기소도 안 됐습니다. 네. 또 그 기소됐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제가 제 이름은 수많은 사건에 다 이름이 오릅니다. 이게 뭐지? 맨 처음에는 사모펀드였다가 사모펀드가 사라지고 뭐 인턴 증명서가 되더니 인턴 증명서로 좀 부족했겠죠. 뭔가 장관을 쳐내기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님으로 번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을 했다. 근데 저는 소환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제 아는 주변 청와대 사람들이 다 가서 기소가 되고 일부는 무죄 받았고 김학의 불법 출금 어떤 사건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학의 별장 도망갔지 성폭행 않습니까? 사건이에요 원래. 김학의가 외국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법무부에서 급하게 잡았는데 그렇죠. 출입국에서. 그 잡은 게 범죄라고 해서 청와대 사람과 법무부 사람들 다 기소를 했어요. 그거 안 잡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시점에 김학의 씨가 무사히 해외 도피했다면 네. 저는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 사표 냈어야 될 겁니다. 시민들이 가만 안 했을 거예요. 네. 김학의가 성범죄자인데 도망간 거예요. 네. 그걸 잡았더니 잡은 것이 불법이라고 다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이름이 계속 거론됐습니다. 조국이가 김학의 그 출금을 시켰다. 그래서 물론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약 1년간 저를 잡으려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구나를 사후적으로 보니까 온갖 사건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결국 기소는 다른 걸로는 못하고 김학의로도 못하고 울산 사건도 못하고 저는 물론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 왜 그랬을까는 제가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종합 판단을 해보시면 짐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보수 대한민국의 조국 장관님은 검찰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죽이려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제2의 조국이 나와서는 안 된다. 진보에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 하면 좋은 집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에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진보의 진영에서 저런 분들을 사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죽여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은 미리 밟아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찰 플러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붙어갖고 특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님의 공격을 행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들의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조국 장관님은 정치권에서 사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출마한다는 소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조국 출마하나 늘 조국의 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제 좀 화제를 바꾸면 이재명 당대표 네, 지금 최근에 살인 미스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수사기관이 이 선거 어떻게 보면 법학자로서 이게 물론 이해 안 가는 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은데 조국 장관님이 생각하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위치나 왜 이렇게 이재명도 공격을 당하는지 그런 얘기를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당하고 있는 각종 뭐 수사 기소, 최근까지는 그냥 살인 미수를 당한 거 아닙니까? 테러를 당했는데 끔찍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고 사실 끔찍했는데 제가 뭐 감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더 그런 고통을 공감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뭐 물론 뭐 제가 너무 자신감 있는 얘기인지만 말입니다만은 저도 엄청나게 당한 거 아닙니까? 전 가족이 당했는데 이재명 대표 경우도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도 아들도 막 그런 당하는 그 끊임없이 하나가 A가 안 되면 B로, B가 안 되면 C로, C가 안 되면 D로 계속 확전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 대권 후보 지금 민주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검찰이 사실상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걸 활용해서 네. 현재 검찰 정권을 수호하고 다음 대선에도 검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목표겠죠. 지금 요번으로 끝날 생각이 전혀 없죠. 다음 대권 후보가 누가 되든 검찰 정권이 재창출되고 연장되는 걸 원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누굴까? 이재명이겠죠. 뭐 그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 끊임없이 저렇게 될까? 그런 권력을 죽여야 되니까. 사실 가장 강력한 검찰 권력의 재창출을 방해할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굴까? 이재명 대표겠죠. 뭐 좀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고 다행히 지금 뭐 목숨을 정말 건졌는데 그 1mm만 더 들어갔으면 즉 현장 석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옛날 그 백범 선생 암살 사건 해방정국 그때 상황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때도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이랬으니까 네. 이런 야만적 테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격분을 했는데 이번 계기로 그 모든 분들이 이런 식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를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런 식의 수사 기소권 행사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국민들이 해야 될 것 같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질문을 했냐면요. 조국 장관님만큼 여러분들 보셔도 이재명 당대표님 너무 당하시잖아요. 예? 대선 이후에 여태까지 당하고 있고 조국 장관님은 최근에 또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 불기소가 됐던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장관님의 진짜 울산 시장 뭐 선거 개입했다라는 사건인데 여러분들 재수사를 할 때는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뭐 새로운 증언이 나타나거나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또 왜 조국 장관님 또 왜 건드리죠? 조국 장관님 정치할까봐 그러나요 이번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뭐 그 저는 지난번 그 울산 사건 수사에서 저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물론 그 참고 인원으로 부르지 못한 이유가 제가 만약에 문제가 되는 그 첩보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했거나 그걸 보고를 받았거나 보고를 받고 울산으로 내보내라고 제가 지시를 했거나 또는 뭐 울산에 관련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거나 요만큼이라 나왔더라면 예. 압수수색을 다 했거든요. 통신 정보 다 받거든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접촉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또 재수사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검찰에서 부르면 또 가야죠. 그럼 또 가서 뭐 4월 총선 전에 또 서울중앙지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진 찍히고 그럼 또 언론에 도배를 하겠죠. 저는 이용하려고. 그럼 뭐 저는 그 정도 이 생각밖에 들지 않고 저만이 아니라 임종석 실장도 또 뭐 부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선거 전에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이재명 대표 건 같은 경우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에서는 실제 가장 큰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속은 실패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잡아넣는 거였어요. 네. 근데 못 잡아놓고 재판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못 잡아넣네?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네? 그러면 어떡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사모님 김영순 여사와 그 자제분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인사를 또 털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간 게 뭐 국고 손실죄라는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옛날 다 무혐의 처분했던 그 울산 사건에서 임종석과 조국을 또 소환을 하니만이 또 그게 다 4월 총선 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또 뭐가 있나 이럴 겁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게요. 그럼 김건희는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명품백 디올 사건이랑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정말 딴 사람들은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혼자 소환조차 안 하고 특검까지 지금 통과가 됐는데 거부하니까 많이 어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도 요즘은 그러면 김건희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사건이 있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김건희 씨의 계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나왔고 네.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 보고서에서 23억을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가 무슨- 수익을 얻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르지도 않고 압수수색도 물론 안 하고. 예. 근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할 건데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왜 용산 압수수색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 아크로비스타는 왜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는 코바나 제2의 콘텐츠는 범행 현장인데 그렇죠. 디오르 백을 받은 범행 현장인데 코바나 콘텐츠의 압수수색을 왜 안 하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대통령보다 더 세다고 할지 모르나 네. 법적으로는 대통령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조사를 안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공정과 상식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숙 여사께서 또는 김혜경 여사가 두 분이 만약에 디오르백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영상에 찍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양산 자택 압수수색, 김혜경 여사 살고 있는 아파트 압수수색 들어가고 권익위 조사,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CCTV 동원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특보 경쟁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양산 사저 또 김혜경 여사 사는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이 수백 명 앉아서 찍고 있겠죠. 근데 지금 언론은 뭐 하죠? 이것을 전 직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저 약간 감정적으로 아니, 열이 받았나 왜 봅니다.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를요. 딴 우리가 조국장관님이 유튜브 뭐 여러 채널은 많이 나가시지만 일부러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방송이나 그게 되는 거지. 조국 장관님이 제가 있죠. 저는 조국 장관님 제가 있어요. 너무 잘났어요. 조국의 죄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어디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 빠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국을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미래의 권력자라고 본 거예요. 저는 조국은 죄가 있다. 너무 잘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조국 장관님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짧았지만 조국이 생각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뭐죠?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추진할 때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이 아니었습니다. 네, 표가 122석이었어요. 표가 100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계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걸 성공을 했죠. 그 다음 단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습니다. 수사는 경찰, 검찰은 기소. 그것이 사실은 지난 국회 마지막에 지난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직전 국회에서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훈령을 통해서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되고요. 즉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직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사항, 두 가지 범죄, 부패, 경제 외에는 딱 쪼개는 게 있고 저는 사실 그다음 3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덜 좀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하고 뭐 이런 전문가 아닌 그 시민 대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뭐 지도자급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미국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 많이 참조를 합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직선합니다.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우리가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선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검사들은 시험 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검사장이 수사를 잘못 지휘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갈아버립니다.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이 예. 4년이면 4년 동안 심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윗사람한테 줄 쓸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검찰총장 밑에 줄 쓸 필요가 없고 음. 검사장은 그 지역의 시민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김건희 사건이 있는데 디오르백이 있다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안 해요. 끝까지. 네. 그럼 사람들이 화가 나죠. 지금. 예. 그럼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럼 다음 선거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야 됩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의 경우 뭐 다른 나라 예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이 익숙하니까 미국 경우 중요한 범죄다라고 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네.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기소 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그 당대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그 후보 논쟁 과정에서 내가 하위 공무원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이거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논의 과정에서 대선 토론 과정에서 하위 공무원을 모른다고 답을 했는데 이거 기소해야 되나요를 시민들에게 묻고 시민들이 기소하지 마 그럼 기소를 못 해요. 오. 시민들이 기소하라 그러면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오. 그걸 어려운 말로 기소 배심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권력이 막강한데 국민적 통제 장치 이 두 개가 없는 겁니다. 제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 그가 권위주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가 되면서도 미국에서는 검찰에게 권한을 줍니다. 기소권, 수사권 주죠. 네. 주지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국민적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있어야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할 때 국민 눈치를 보죠. 지금은 아무 눈치 안 보죠. 지금 검찰총장 눈치 보잖아요. 총장 눈치만 보죠. 집권자 눈치 보고. 근데 우리 장관님 우리가 장관님이 방금 아까 검찰 개혁할 때 수사 기소 분리를 네, 어느 정도 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공수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촛불의 힘에 의해서 불리한 상황에서 공수처도 통과시켰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장관님 우리야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그걸 지키는데 네, 네. 쟤네들은 수사 기소 분리를 해놨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아무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경찰의 힘이 더 비대해지니까 경찰을 더 못 믿겠어요. 예, 이걸 예. 근본적인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이런 기소 배심제나 무조건 우리가 분리한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분리돼도 나중에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는데 이게 무슨 근본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게 좋게 유지되거나 항상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장관이 훈령으로 엎어버리거나 그렇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까지는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전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란 딴 게 아닙니다. 권력에 대해서 통제받지 않는 국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막 욕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막 우리 밥자리 술자리에서 뭐 X새끼 저새끼 하면서 욕도 하고 다음 때 반드시 갈아치우겠다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 위축되어 있나 하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손쓸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옛날에는 대통령 겁나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네. 욕하면 잡혀가서 두들겨 맞아요. 겁나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겁내하지 않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막 욕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바꿀 수 있어 저 사람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검찰에서 왜 위축돼 있나 하면 내가 어떻게 바꿀지 제도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면 그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 없어요. 검찰청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고시 공부해서 또는 변호사 시험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말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야지.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민주주의 나라, 자본주의 나라,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뭐 베껴오기도 하고 예를 찾아오는 그런 미국에서 검사장을 뽑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왜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야 모든 검사들이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들이 나의 수사권, 기소권 행사가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을까를 신경을 쓰지 지금 오직 자기 상사말 만들죠. 다음에 인사를 부부장, 부장, 검사장 누가 당겨주지? 그러면 장관한테, 총장한테 충성 다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현재 대통령의 적이 누구지? 우리 검찰의 적이 누구지? 그것만 먼저 생각하겠죠. 국민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적 통제가 이제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장관님 죄송한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예, 그럽시다. 왜냐면 어이구,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물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 제가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키워줬고 정권을 뺏겨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당대표님 지지자라고 하면서 친명과 친문을 갈라치기라는 게 너무 인터넷상에서 노골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저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한때 운영하셨던 우리 장관님이 보실 때 이거 얼마나 되게 위험한 상황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이 인터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또 조국과 포함해서 부족함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더 과장되게 판단을 해가지고 문재인이 나쁜 놈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체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상하게 결론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은 개성하고 단점은 극복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100% 완벽한 사람이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갈라치기 한다? 전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스타일 차이도 있고 네. 노선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지만 왜 이재명 대표가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양산 가서 인사를 하고 의견을 묻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지 두 사람이 원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지 않겠습니까? 두 분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는 또는 심지어 전 직접 제가 보진 못했지만 문재인과 조국을 또 갈라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인사하러 갔더니 왜 저보고 인사하러 갔냐고 저를 또 공격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우리는 작은 차이는 다 놔두고 크게 다 손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님을 위해서도 나중에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어떻게 자꾸 뺄셈 정치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저도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선거제도 때문에 아직 민주당이 그 선택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권역별 비례대표, 병립형 비례대표, 그다음에 준연동형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는 이번 선거제도는 어떤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치권 네. 바깥에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네. 민주당 당원도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요. 네. 저는 좀 추상적으로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월 총선 말고 3년 반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선거를 모두 다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1년 합니다. 반 뒤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탄핵이라거나 개헌이 임기 단축 개헌이 되게 되면 예. 뭐 심지어 뭐 올해 연말에 할 수도 있죠. 예.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그 예. 200석이 확보되고 그 200석을 가지고 200석을 할 수 있는 게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이거든요. 네, 우리 그건-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그 희망 사안이고요. 네. 어쨌든 경우에 다음 대선까지 이기는 음. 것이 민주 시민들의 목표일 건데 네. 그걸 생각했을 때 이제 민주당이 그 민주 진영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은 뭐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걸 중심으로 놓고 그 중심으로 여러 그 민주진보적 그 정치인들이 같이 힘을 합하는 게 두 선거를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있지 않습니까? 딱 예. 중심에 이순신 장 가운데 서고 예. 다른 여러 역할을 하는 그 장수들이 쭉 펼쳐 나가면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그 왜군들을 경멸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지도력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2월 8일 날 중요한 재판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고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선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최선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재판의 의미가 저는 예전에 조국 장관님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 어떤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돌 하나라도 같이 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신가요? 제가 이제 광주에 북콘서트 갔을 때 뭐 정치 뭐 참여 출마 등 질문을 자꾸 하셔서 제가 저는 구체적으로 출마 이런 건 안 물어봤어요. 예. 그때 제가 돌 하나는 들겠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네. 2월 8일 선고가 있고 저는 그 선고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여야죠. 예.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하던 대로 길을 갈 생각입니다. 갈 것이고 아까 뭐 돌 하나를 들어야 될지 여러 개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흐름대로 쭉 가고 제가 건강이 특별히 나빠서 쓰러지지 않는 한 현재 마음 먹은 거는 뭐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놔두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민생 경제 엉망이죠. 수출 뭐 무역 수지 엉망이죠. 모든 게 예. 역대 최악인데 게다가 어제는 뭐 궁중암투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 예. 와중에 이게 도대체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런 상태로는 뭐 진보 보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라 전체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게 싱크탱크 조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한간에 조국이 정치를 시도하기 위해서 리셋 코리아 행동을 가동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좀 보고라도 얘기를 하면요. 금방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방향, 정치적 방향, 외교적 방향 다 제시하면서 좋은 대한민국을 리셋 다시 한번 재건하자 이런 건데 이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게 어떤 조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정책 연구 집단인데요. 그냥 뭐 많은 분들이 학자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또 전직 고위 공무원도 계시고 한데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와 계시고 네.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급들, 차관급들, 뭐 교수, 학자, 변호사분들이 다 모여 있다. 예. 근데 이걸 만들게 된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기대할 바가 없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선거가 바쁘지 않습니까? 예, 예. 지역구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 정말 지역 선거가 제일 본인에게는 당선이 중요하니까 정신이 네. 없으신 것 같고 예. 중앙당 차원에서도 뭐 선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윤석열 정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출산 문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뭐 외교 수많은 문제. 게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뭘 합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얘기가 무조건 끌어만 내리는 게 다 그렇죠. 답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변화된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민생 경제, 복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와 친한 사적이 신뢰관계가 있는 친구들, 지인들, 동지들이 모여서 이걸 그런 대안들을 지금 제시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멤버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저희가 이미 2번, 3번 했나요? 3번 했습니다. 3번 방송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방송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리셋 코리아 행동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뭐 셀럽들은 아니시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다 셀럽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최고의 학자 그 전문 분야들의 전문가들이시고 이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응원해 주기 위해서 리셋 코리아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 매니저님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후원 계좌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딴 거 몰라도 이런데 후원하면 돈 안 아깝습니다. 예, 여러분들 밑에 지금 지금 나오나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 리셋 코리아 행동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거기 리셋 코리아 유튜브에서도 치셔도 되고요. 거기 가서 지금까지 3번의 그 PT 쇼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과학기술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 물리학자, 로봇학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할 건가도 발표되고 있으니까 관심 분야에 따라서 한번 그 PT 쇼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 방송이나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저희 시사타파에도 있고요. 지금 제가 고정 메시지로 리셋 코리아 행동 준비위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시면요, 그냥 리셋 코리아라고만 쳐도 메인 포탈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어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이거 정치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보시고 지금 화면 밑에 국민은행 818-50-04-118552 리셋 코리아 여러분들의 작은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딴 건 잘 못해도 이런 광고 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많이 지금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장관님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저희도 작은나마 우리 또 시사타파 회원들이 굉장히 응집력이 강해요. 우리 정경심 교수님 어려우실 때 저희가 진짜 우편 한까지 해가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는 소개할 시간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의 책을 하나씩 여러분들 좀 보면요, 순서대로 제가 좀 이렇게 해놨어요. 조국의 시간, 그대가 조국, 그다음에 조국의 법고전, 그다음에 가불 선진국, DK의 눈물, 요까지가 조국 장관님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화면으로 우리 하나씩 우리 PD님이 좀 넘겨주시면 이 시간에 6,000명이 넘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책 중에 우리 교수님 개인적으로 다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진심이 담겨져 있겠지만 이 여러분들 이 책 중에 장관님이 가장 그래도 물론 판매 부수는 조국의 시간이 가장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책이 그래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책? 제가 이제 법학자로서 가장 제가 애착이 있는 책은 법고전 산책입니다. 법학자로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 또는 뭐 로스쿨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고교생, 대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한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책이라서 애착이 많고, 근데 거기에 법 고전이라 좀 부담이 될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조국의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발간 이후에 돌아보지 않는 책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그걸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때 막 적었는데 네. 다시 저도 열어보기가 싫어가지고 안 보고 있는 책이고. 예. DK 눈물은 가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 연대와 공존. 예. DK 눈물은 가장 최근 책인데 이때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의 평화를 좀 유지하고 상처가 좀 아물고 굳은 살이 베인 상태에서
이 대한검국 또는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을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가지고 이건 좀 더 뜨거운 책이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님만 책을 쓰신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나서 제가 방송에서 좀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이 나오셔갖고 쓰신 책인데 정말 이 책을 보면 그 에세이 같이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거를 소개해드렸죠. 그렇죠?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그 가장 그 지금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네. 되게 슬픈 게 몇 개 있어요. 1150일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하고 그 쪽지 메모에 적어 놓은 것을 나와서 이제 아는 그 친구가 출판사를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편집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연결돼서 그걸 그대로 바로 발간한 것입니다. 보면 한편으로는 슬픈 책이고 또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시라고 시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정경심 교수님도 대단하시다. 단 한 번도 이 책을 보면요 조국 장관님 원망하는 게 없어요. 남편을 걱정해. 재주가 너무 많아요. 재주가 너무 많아요. 책까지 써갖고 책 모델 근데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읽기는 제일 쉬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읽히고 빨리 읽힐 겁니다. 뭐 하여튼 요즘 세대의 언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다 나중에 보상하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많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장관님에게 그동안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못하는 내용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장관님에게 개총수란? 제가 뭐 우리 개청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뭐 2019년 이전에는 잘 알지를 못했던 분이고 제가 알게 된 거는 2019년에 그 서초동 촛불을 조직했던 분 아닙니까? 예. 당시에 또 개국본 초대 대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알았죠. 네, 물론 제가 미안합니다. 네, 아니 저는 잘 몰랐고 네. 근데 그때 그 사실은 정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걸 커 나가는 과정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 서초동 촛불 집회를 초반에 주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고마웠고 그 점에서 제 마음의 빚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시사타파 뉴스를 그때부터 있었습니다만 쭉 네.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민주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아주 친하다거나 뭐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막 이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간헐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욱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약간 다혈질 같기도 하시고 근데 보니까 또 뒤끝은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저는 뭐 이 개청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자리 우리 감사하게 우리 나와주신 우리 장관님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그렇죠. 딴 감사합니다. 데서는 정책 얘기나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까 윤석열,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고 복받쳤던 얘기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과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시사타파 TV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2019년 이후부터 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햇수로 5년이 지났는데 그 긴 기간이지요. 사실은 그 긴 기간 동안 부족한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 촛불이 서초동에 열릴 때부터 마음의 빚이 있어서 이 방송에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개인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년 뒤에 비로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저는 과거 이제 2019년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돌아보면 제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사태를 거치면서 다 그런 것들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혼자 잘났다 이런 거 되는 게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냥 시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 국민의 마음에 따라 시민들의 마음에 따라 제가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막 이런 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저나 저 가족들 모두가 갖고 있는 지위 자격을 다 놓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오히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시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앞으로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조국 수호는 진행형입니다. 조국 장관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요, 조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